자, 엔진의 기관 부수장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관 부수장치라고 하면은 윤활 및 냉각 장치를 통틀어서 우리 그냥 부수장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진의 온도에 따라 팬의 회전 속도를 바꾸어 엔진의 냉각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체 커플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유체 커플링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 우리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요. 엔진이 이렇게 있고, 그 엔진 앞쪽에 크랭크축이 이렇게 있으면 크랭크축 앞쪽에 풀리를 설치하죠. 풀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풀리 설치해서 여기에 물펌프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물펌프죠. 물펌프. 그 다음에 이 물펌프 앞쪽에다가 팬을 설치를 하는데, 팬 설치 이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유체 커플링이라고 하죠. 유체 커플링. 자, 그래서 벨트가 항상 구동이 되면 결국은 워터펌프는 무조건 돌고요. 그 다음에 그 유체 커플링을 거쳐서 냉각 팬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돌게끔 돼 있는데, 이 유체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으로 회전할 때,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하면 얘는 아무리 최고 빨리 돌아봤자 2000rpm까지밖에는 못 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엔진 RPM이 늦을 때는 늦은 만큼 똑같이 비례해서 회전을 하다가 엔진 RPM이 2000rpm 넘어가면 그때는 유체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아무리 빨리 돌아가봤자 팬은 2000rpm까지밖에는 회전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장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유체 커플링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체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는,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팬에 의해서 벨트에 의해서 무조건 팬이 따라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엔진이 3000rpm, 4000rpm 하면 얘도 3000rpm, 4000rpm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음과 그 다음에 또 내구성 부분에서도 약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엔진은 아무리 빨리 돌아가더라도 팬은 최고 RPM 2000rpm까지밖에 못 돌도록 미끄러지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유체 커플링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엔진의 출력 손실을 줄인다. 그렇죠. 굉장히 빨리 돌아감으로써 인해서의 어떤 엔진에서 발생되는 출력의 손실되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을 테고요. 엔진 워밍업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얘가 엔진이 돌아가면 얘 팬은 풀리도 무조건 돌아갈 테고요. 얘가 돌아가면 유체 커플링이 돌아서 팬은 매일 돌아갑니다. 그래서 워밍업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워밍업 시간을 연장하는 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워밍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좋은 걸 거예요. 그래서 연장시킨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자, 연료 소비량이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의 과열과 관행을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팬이 유체 커플링이라고 하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진 워밍업 시간을 연장시킨다? 아닙니다. 워밍업은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두는 매체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고요. 유체 커플링의 장점, 엔진 출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연료 소비량이 절약됨으로써 인해서 그 다음에 과열과 관행을 방지할 수 있고 그만큼 워밍업 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유체 커플링이라고 한다. 자,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냉각 장치에서 사용하는 부동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냉각 장치에 사용하는 부동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겠죠. 영구 부동액이라고 하는 것과 반영구 부동액, 그죠? 자, 왜 영구 부동액과 반영구 부동액 이렇게 표현했었죠? 영구 부동액은 자, 대표적으로 뭘 쓴다겠죠? 에틸렌 글리콜 쓴다겠죠? 에틸렌 글리콜. 반영구 부동액에는 글리세린이라든가 글리세린 또는 메탄올 뭐 이런 것들을 쓴다고 했었죠. 자, 얘들은 알코올 성분입니다. 알코올 성분.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부동액이라고 하는 것과 냉각수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섞어갖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냉각액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섞고 여기다가도 역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섞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발된다라는 것은 물만 증발을 하겠죠. 그럼 나중에 보충할 때 뭐만 보충하면 돼요? 그렇죠. 물만 보충하면 됩니다.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영구적으로 물만 계속적으로 보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얘는 영구부동액이라고 하는 거고, 글리세린,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과 물하고 섞어서 부동액을 사용하는데 자동차의 냉각액으로 사용하는데 물도 증발을 하지만 이 메탄올, 글리세린도 같이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 액이 만약에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혼합액, 이거와 이것을 섞은 혼합액을 보충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반영구부동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구부동액인 에틸렌글리콜과 반영구부동액인 글리세린이라든가 메탄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부동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뭡니까? 아닌 것은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죠. 에탄올. 그죠? 메탄올, 글리세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영구부동액이고 에틸렌글리콜은 영구부동액이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액의 재질에 사용하지 않는 매체고, 자,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것의 에틸렌글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구부동액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비등점이 197.2도씨고요. 응고점이 마이너스 50도씨고, 얘는 휘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발하지는 않더라. 그리고 얘는 약간의 단맛이 있어서요. 약간 그 침전물이 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결점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거의 대다수 에틸렌글리콜이라고 하는 것이 냉각장치에 사용되는 냉각액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순행식과 비교한 공냉식 엔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순행식과 비교해서 공냉식 기관의 장점 아닌 것이 뭐냐 이거죠. 공냉식 기관의 장점이 아닌 건 뭐냐? 자, 구조 간단합니다. 맞죠? 순행식은 냉각 펌프, 워터 펌프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그 물 펌프에서 물 통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수온 조절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라지에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식혀주기 위해서 전동 팬이라고 하는 것들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성품이 많은 데 비해서 공냉식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공기의 접촉으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구조가 간단해진다는 얘기죠. 마력당 중량이 가볍다. 그렇죠. 방열을 시킬 수 있는 구성품들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를 가볍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상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렇죠. 금방금방 열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워밍업이 금방금방 이루어질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열을 공기의 접촉으로 인해서 공기로만 냉각을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냉각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워밍업 되는 시간은 금방 순식간에 워밍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엔진을 균일하게 냉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쪽은 공기의 접촉이 많은 쪽은 냉각이 잘 되겠지만 공기의 접촉이 잘 안 되는 쪽은 그만큼 냉각이 느리겠죠. 그래서 열의 방산이 균일하지가 못하다라고 하는데 단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온, 고속, 고부하 엔진에는 사용하기에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겠죠. 또한 공냉식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일 때는 그러니까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면은 공기 접촉이 많을 텐데 정지돼 있고 그냥 정지 가동 상태일 때는 그만큼 냉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점일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장점에 해당하겠고요. 4번은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냉식 기관의 단점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구조 간단하고 중량 가볍고요. 정상 온도까지 달하는 시간이 짧고 공기에 의해서 냉각됨으로 냉각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또 불균일한 냉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단점에 해당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뭐냐? 윤활유, 엔진 오일을 말하는 거죠. 엔진 오일, 윤활유의 구비 조건. 자, 첫 번째로 응고점이 높고 유동성이 있는 유막을 형성해야겠다. 응고점은 뭡니까? 어는 점이죠. 어는 점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영하에서 어는 것보다 10도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응고점은 낮아야 되겠죠. 어는 점, 빙점, 어는 점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또 유동성이 있는 유막을 형성해야 되는 건 맞는 표현인데 응고점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틀린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에 사용하는 모든 액체는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응고점 무조건 다 낮아야 돼요.
또 카본 형성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겠다. 카본이 많이 생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카본 형성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인화점, 발화점 전부 다 높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단 하나만 빼자고 했잖아요. 인화점은 다 높아야 되지만 발화점은 하나만 낮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뭐죠? 그렇죠. 경유라고 하는 연료는 인화점은 높아야 되지만 발화점은 낮아야 쉽게 발화할 수가 있더라. 왜? 디젤 엔진이 자기 착화 방식이고 자기 스스로 발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응고점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인화점, 발화점 전부 다 높아야 되겠고요. 비중, 그 다음에 점도 적당해야 되겠고 열과 산에 대한 안정성과 그 다음에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죠. 자, 여기서 비중, 점도 적당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비중, 점도 하면은 모든 액체는 비중과 점도는 적당해야 됩니다. 하나만 빼자겠죠. 어디서? 그렇죠. 자동변속기 오일. 자동변속기 오일은 비중, 어때요? 비중은 커야 된다고 했었고요. 점도는 낮은 것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액체라고 하는 것들 공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유만 발화점 낮을 것이고 비중과 점도 적당해야 되는데 자동변속기 오일만 비중은 커야 되고 점도는 낮아야 됩니다. 그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기관의 윤활장치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윤활장치를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윤활유 소비가 많다. 윤활유 소비가 많으면 자, 우리 그 전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엔진 해체 정비 시기. 그죠? 언제라고 했었죠? 자, 엔진 해체 정비 시기는 압축 압력이 70% 이하로 낮아졌을 때,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이 60% 이상 연료를 많이 먹을 때, 오일 소비가 50% 이상일 때, 그렇죠? 오일 소비가 많으면 점검해 봐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유압이 너무 높아도 또는 유압이 너무 낮아도 유압 계통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한다.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했을 때 윤활장치 점검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엔진 오일만 자주 갈았다고 해서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교환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엔진 오일을 너무 자주 교환했기 때문에 너 윤활장치 정비해야 돼, 점검해야 돼. 이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엔진 오일의 엔진 오일을 자주 점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윤활장치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죠? 6번 보겠습니다. 주행 중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뭐냐? 주행 중에서 기관이 과열된다? 열이 제대로 발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죠? 왜 열이 발산이 안 되느냐? 워터펌프가 불량하다. 자, 워터펌프가 불량하면은요, 워터펌프가 불량하면 냉각수 순환이 잘 안 되겠죠. 냉각수 순환이 잘 안 되면은 당연히 냉각수 순환이 잘 안 됨으로써 인해서 기관이 과열될 우려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워터펌프 이렇게 있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냉각수 통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자, 어디로 갑니까? 삼각형의 분기회로 있죠. 그리고 하나는 일로 이렇게 되돌아오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간 것은 어디로 갑니까?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을 경유해서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수온 조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수온 조절기. 이 수온 조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정온기라고도 하죠. 정온기 또는 서머스탯이라고 하죠. 서머스탯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정온기라고 자, 그러면 워터펌프가 불량하면 냉각수가 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과열하겠죠. 또 서머스탯, 여기가 서머스탯이 평상시에는 얘가 막혀 있죠.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 놓습니다. 막아 놓고서 결국은 엔진 내부에서만 순환하게끔 만들어져 있다가요, 워밍업이 되면서 냉각수 온도가 자꾸 높아지면 여기에 서머스탯이 서서히 열립니다. 얘가 열리면서 이쪽 엔진으로 들어가는 이 라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 서머스탯 수온 조절기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열려서 라지에이터를 경유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닫힌 채로 고장이 나면 내부에서만 순환하다 보니까 엔진이 과열될 우려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서머스탯이 열려 있다고 했네요. 서머스탯이 열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어때요? 순환이 잘 되니까 과열되는 원인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그러나 서머스탯이 열린 채로 고장이 났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과열 원인이 아니고 워밍업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달점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왜? 냉각수가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계속 순환하면서 차가워지니까 워밍업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겠죠. 그래서 서머스탯 또는 수온 조절기가 열린 채로 고장이 나면 웜업 시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나타나는 거고요. 닫힌 채로 고장이 나면 과열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라지에이터 캡이 불량하다. 이 위에 라지에이터 캡이 있습니다. 그죠? 라지에이터 캡은 어떤 역할을 해줘요? 개통 내에 압력을 가해서 물이 비등점이 보통 100도에서 끓는 것을 압력을 가함으로써 인해서 비등점을 112도까지 상승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개통 내에 압력을 가하는 이유로 봤었죠. 그래서 압력을 가하는 이유 자체가 비등점을 상승시켜서 쉽게 물이 끓어서 오버히트 되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통 내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 압력을 가하는 장치가 뭐예요? 얘가 우리 라지에이터 캡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라지에이터 캡이 불량하면은 압력이 가해지지가 않을 테고요.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끓어서 넘칠 우려가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과열에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라지에이터 캡이 불량한 경우에도 역시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냉각수가 부족합니다. 냉각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그럼 당연히 과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머스탯이 열린 채로 고장이 나면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서머스탯이 닫힌 채로 고장이 나면 과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머스탯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열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수온 조절기가 닫힌 채로 고장이 났거나 또는 라지에이터, 이게 라지에이터죠. 라지에이터가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보고 우리는 코어라고 하는데 그 코어가 많이 막히게 되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 구멍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가 잘 흘러가질 못하니까 냉각수가 방열을 잘 시키질 못하니까 과열될 원인이 나타나는 거죠. 또 라지에이터 핀에 이물질이 막혔다.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있다 그러면 바람이 잘 통과를 못하겠죠. 그래서 역시 과열 원인이 될 테고요. 라지에이터가 파손됐거나 또는 워터펌프의 작동이 불량하거나 또는 점화 시기가 너무 잘못 조정되었거나 펜벨트 얘를 이 풀리와 여기에 있는 크랭크축 풀리에 벨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이 벨트의 헐거움이 너무 헐거우면은 워터펌프가 제대로 회전하지를 못하겠죠. 겉돌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역시 과열 원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벨트에 헐겁거나 또는 끊어졌을 경우에 엔진이 과부하로 그래서 계속 고속주행을 너무 많이 하면은 당연히 과열 원인이 되겠죠. 냉각수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든가 또는 라지에이터 캡이 불량할 때도 역시 과열 원인에 해당할 겁니다. 자, 7번째. 윤활유의 성질에서요. 요구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냐? 윤활유의 성질. 첫 번째 뭡니까?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을 것. 맞죠? 온도가 높든 온도가 낮든 점도의 변화는 거의 없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점도 지수가 클 것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1번은 맞는 표현이네요. 두 번째로 열 전도가 좋고 내하중성이 있어야겠다. 그렇죠. 열을 빨리빨리 전달하는 성질. 왜? 윤활유가 각부 순환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마찰 열을 윤활유가 끌고 나오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전도가 좋고 하중에 견디는 내하중성이 우수해야겠다. 인화점, 발화점 전부 다 높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높을 것. 인화점, 반화점은 높을 것. 카본 생성에 대한 어떤 그 저항성이 있어야겠고 강인한 유막을 형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자, 틀린 표현은 3번이 맞네요. 그죠? 3번. 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 변화가 적어야겠다.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점도 지수가 클 것이라고 했었고요. 열전도 좋고 인화점, 발화점은 전부 다 높아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과 강인한 유막이 있어야겠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냉각 장치에서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 요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뭐냐? 자, 단위 면적당, 얘는 방열기예요. 방열기, 라디에이터. 그쵸? 방열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기를 보고 우리는 방열기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만한 면적과 이만한 면적으로 봤을 때 조그만한 면적에서 방열이 잘 되면 더욱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열을 방출하는 방출기기니까.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우수해야겠다. 또 가볍고 작으면서도 강도는 우수해야겠다. 그죠? 자동차 구성품 중에 크고 두껍고 무겁고 할 건 아무것도 없다겠었어요. 그죠? 무조건 가볍고 작으면서 또 강도는 우수해야겠다. 또한 냉각수의 흐름 저항이 적어야겠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냉각수의 흐름이 있죠. 그죠? 위에서 냉각수가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그죠? 그 흐름 저항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그렇죠. 흐름 저항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 물이 잘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클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냉각수 흐름 저항이 클 것이라는 부분이 잘못된 거고 냉각수 흐름 저항이 작아야겠다라는 거죠. 공기의 흐름 저항이 적을 것. 그렇죠. 아까 이쪽으로 냉각수가 흘러갈 때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을 차갑게 냉각시켜 주는 겁니다. 공기로서.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잘 유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흐름 저항이 적어야겠죠. 공기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못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흐름 저항은 작을 것.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냉각수의 흐름 저항이 클 것이 아니고 냉각수 흐름 저항은 작아야겠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9번째 보겠습니다. 9번. 윤활유의 역할이 아닌 것은 뭐냐? 윤활유의 역할. 자, 윤활유 뭡니까? 밀봉작용, 냉각작용, 그 다음에 방청작용. 팽창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죠. 그죠? 자, 밀봉, 압축가스가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면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윤활유가 있음으로써 인해서 압축가스가 이렇게 새나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한다라고 해서 우리 밀봉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냉각은 윤활유가 각부를 순환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찰되는 부분에서 윤활이 되고 그 마찰되는 부분에서는 열이 같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냉각수 엔진 오일이 순환하면서 그 열이 발생된 것을 열을 흡수해주는 그래서 냉각작용을 하죠. 냉각작용. 또한 방청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일이 도포되어 있음으로써 인해서 공기의 접촉을 막음과 동시에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작용을 보고 우리는 방청작용이라고 하죠. 이거 말고도 마멸을 방지하는 작용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마멸을 방지하는 것을 감마작용이라고 하죠. 감마작용. 자, 이걸 말고도 감마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봉, 냉각, 방청작용. 자, 세척작용, 깨끗하게 오일이 순환하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세척작용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힘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을 오일이 있음으로써 인해서 분산시켜주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응력 분산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윤활유의 어떤 기능 또는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팽창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윤활유의 어떤 특징이 아닙니다. 이건 윤활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라디에이터 캡의 진공 밸브가 열리는 시점은 언제냐? 자, 우리 여기 보면 이게 라디에이터라고 했었는데요. 라디에이터. 자,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고 냉각수가 들어가서 안으로 빠져나. 여기에 있던 자, 여기에 이 라디에이터 캡에는요. 크게 두 가지 밸브가 있다겠죠. 압력 밸브라고 하는 것과 압력 밸브, 그다음에 진공 밸브라고 하는 것 두 개 있습니다. 자, 압력 밸브가 이 라디에이터 입구치를 막고 있어요. 압력 밸브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냉각수가 자꾸 온도가 올라가고 자꾸 부풀어 올라가서 압력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아져 있으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질 수 있겠죠. 그때 압력 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압력 밸브가 여기 있는 압력이 높으니까 위로 밀어져 올라가겠죠. 밀어져 올라가서 여기에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통해 갖고 냉각수 보조 탱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냉각수가.
이해됐죠?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 압력 밸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밸브는 언제 열립니까? 그렇죠. 냉각수 라인 내에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 올라가면 그때 열려서 여기 있던 냉각수가 냉각수 보조 탱크로 유입시킨다. 그게 압력 밸브고요. 그러다가 자 시동을 껐어요. 운전자가. 시동을 끄면 여기 냉각수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난 만큼 수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축을 하다 보면 자꾸자꾸 어떤 매체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여기에 진공이 될 텐데 그때 진공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진공 밸브가 밑으로 열립니다. 밑으로. 밑으로 열려서 아까 이쪽에 넘어갔던 냉각수를 다시 빨아들이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공 밸브입니다. 진공 밸브. 그러면 진공 밸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작동을 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부압일 때, 진공압일 때 그때 진공 밸브가 열려서 냉각수 보조 탱크로 넘어갔던 냉각수가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통해서 빨아들여 갖고 항상 일정한 양으로 맞춰준다. 자, 이게 압력식 캡의 진공 밸브하고 압력 밸브의 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받으면 압력 밸브가 열려서 냉각수 보조 탱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차가워져서 수축이 돼서 진공이 되면 진공 밸브가 열려서 오버플로우 밸브를 통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빨아들여 갖고 항상 일정한 규정량만큼 맞춰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라디에이터 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을 때 여기가 대기압보다 높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가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압력 밸브죠. 압력 밸브. 압력 밸브는 첫 번째 경우에 작동하는 거고요. 라디에이터 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그렇죠. 압력보다 낮으니까 여기 있는 걸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2번이 정답이겠네요. 또 라디에이터 내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으면 밀려나가니까 압력 밸브죠. 보조 탱크 내의 압력이 규정보다 여기 보조 탱크 내의 압력이 높거나 낮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항상 대기압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대기압.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진공 밸브는 압력보다 낮을 때 진공이 형성됐을 때 진공 밸브가 작동을 하는 거고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이 작용하면 압력 밸브가 열려서 보조 탱크로 냉각수가 유입이 된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라디에이터 압력식 캡입니다. 자, 그래서 압력식 캡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11번. 엔진은 과열하지 않고 있는데 엔진은 과열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방열기 내에 기포가 생겼습니다. 기포가. 엔진은 과열되지 않으면 과열되면 뽀글뽀글 올라올 텐데 과열하지도 않았는데 그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기포가 이렇게 쏙쏙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원인은 뭐냐. 자, 썸머스탯 기능이 불량하다. 이 썸머스탯이 불량하다라고 해서 냉각수에서 그 기포가 올라옵니까? 그럴 일이 없죠. 또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불량하다. 자, 이거네요. 이거 실린더를 보면요 이렇게 있을 테고 그죠? 자, 이쪽에 뭐가 지나갑니까? 이 통로로 엔진 오일이 지나가고요. 이쪽 통로로 냉각수가 흘러간다라고 봅시다. 근데 여기 가스켓이 문제가 있어요. 가스켓. 근데 여기 압축가스가 이 압축가스가 압력이 높아갖고 이쪽으로 가스켓을 통해서 냉각수로 압축가스가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보면 여기서 뽀글뽀글 왜 여기 냉각수가 여기 있던 연소실에 있던 가스가 이 냉각수로 이루어서 일로 기포가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열이 되지도 않는데 라디에이터 캡에서 기포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불량할 경우에 지금과 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크랭크 케이스에서의 압력 누설.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랫부분을 우리는 크랭크 케이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압력이 누설이 되면 그냥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압력이 누설이 된다고 해서 기포가 올라오는 현상하고는 역시 전혀 의미가 없는 사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가 부족하다. 냉각수가 부족해서 기포가 오르는 현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불량하면 그쪽으로 압축가스가 새나와서 냉각수로 기포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고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의 규정 용량이 5리터인 라디에이터에서 냉각수를 주입하였더니 12리터밖에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 경우 라디에이터가 얼만큼 막혔느냐. 자, 뭐 이거는 뭐 어떤 우리 식이 있죠. 식이 있지만 식하고
꼭 식을 가지고서 대입을 해야 됩니까? 자, 원래는 15리터 들어가야 된대요. 15리터. 근데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2리터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15리터가 100%가 다 돼야 되는데 얘가 12리터라고 하는 얘기는 막혔기 때문에 12리터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 15리터 중에서 15리터가 들어갔고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2리터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거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자, 이거 계산식은 이렇게 되죠. 신품 라지에이터 용량분의 신품 라지에이터 용량 마이너스 부품 라지에이터 용량. 신품분의 신품 마이너스 구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이건 굳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 머릿속으로 이해만 해도 15리터가 100%라고 하면 12리터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80%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의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80%밖에는 못 들어가더라. 왜? 20%가 막혔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도 20%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코어 막힘률은 신품 라지에이터 용량분의 신품 마이너스 구품 라지에이터 용량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라지에이터의 용량은 신품분의 신품 마이너스 구품 곱하기 100 해가지고 그때 계산값은 20%가 나오겠죠. 자, 이걸 우리는 라지에이터 코어 막힘률이라고 합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기관에서 윤활의 목적이 아닌 것은 뭐냐? 윤활을 시켜주는 목적이 아닌 것은 마찰을 감소시켜주고 마멸을 감소시켜준다. 마찰과 마멸을 감소시켜준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 통틀어서 감마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감마작용. 응력, 야, 이거 함정이죠, 함정. 응력 집중입니까? 아닙니다. 응력이 한쪽으로 막 쏠리게 하는 현상 아닙니다. 응력이 힘이 하중이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되겠죠. 분산. 그렇죠? 그래서 응력 집중작용이 아니고 응력 분산작용입니다. 분산작용. 자, 2번 틀렸죠? 2번 틀렸습니다. 밀봉작용, 그 다음에 세척작용. 그렇죠. 자, 그래서 윤활유의 6대 기능, 감마작용, 마찰을 감소시켜주고 마멸을 감소시켜준다. 감마작용. 그 다음에 밀봉작용은 뭐예요? 압축가스가 새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냉각작용은 기관의 각부 열을 오일이 순환하면서 열을 흡수해 갖고 오는 그런 성질. 냉각작용이 있고, 세척작용, 카본, 금속 분말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걸러내주는,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을 세척작용. 방청작용은 녹이 슬지 않게 부식되지 않도록 오일이 유막이 형성됨으로써 인해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방청작용. 그 다음에 힘이 하중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주는 응력 분산작용이었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윤활장치에서 유압이 높아지는 이유로 맞는 것은 뭐냐? 오일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오일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높아지느냐? 첫 번째, 릴리프 밸브의 장력이 크면. 자,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릴리프 밸브는 최고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고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시켜주는 밸브를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그때 그 릴리프 밸브에 스프링 장력이 있어요. 스프링. 그 스프링 장력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전체적인 오일 압력은 높아집니다. 스프링 장력이 약하면 리턴이 많이 돼요. 리턴. 장력이 약해서 리턴이 많이 되면 전체적인 압력은 낮아지죠. 그래서 리턴되는 양을 많게 할 거냐, 리턴되는 양을 적게 할 거냐에 따라서 유압을 조정을 하는 건데 스프링 장력이 강하면 유압은 높아지는 거고요. 스프링 장력이 낮으면 유압은 낮아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이 크면 전체적으로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 엔진 오일이 가솔린과 희석됐다. 결국은 점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겠죠. 점도가 낮으면 아주 미세한 틈으로 오일이 잘 배어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죠. 오일이 잘 배어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일이 압력이 떨어지는 원인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입니다. 세 번째, 베어링이 마멸되었다. 역시 베어링이 마멸되면 마멸된 부분만큼 간극이 커지겠죠. 간극이 커지면 그쪽으로 오일이 쑥쑥쑥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압력은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어링이 마멸돼도 역시 압력은 낮아지는 원인입니다. 오일 펌프가 마멸되었다. 오일 펌프가 제대로
쭉쭉 빨아갖고 밀어줘야 되는데 마밀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누설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럼 밀어주는 힘이 토출되는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토출되는 압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오일 펌프의 마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겠죠. 그래서 지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요.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고 실질적으로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릴리프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클 때 이렇게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높아지는 원인은요. 점도가 높으면 이거 반대겠죠. 두 번째 그 엔진 오일과 가솔린이 희석되면 점도가 낮아져서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점도가 높아지면 압력 높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 릴리프 밸브죠. 릴리프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너무 과다하다. 장력이 세다. 또 유압 조절 밸브가 막힌 채로 닫힌 채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리턴 안 되겠죠. 리턴 안 되면 전체적인 압력은 높아지겠죠. 각부 마찰부 베어링 간극이 너무 작으면 오일이 틈새로 베어 들어가지를 못하죠. 못하더라면 압력이 자꾸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각 간극이 너무 작으면 압력이 올라가는 거고 간극이 너무 크면 압력은 낮아지는 원인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낮아지는 원인이고 지금과 같이 이런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관의 윤활장치에서 연료 여과기의 막힘에 의해서 과열이 생겼고 또한 이런 마찰부에 고장이 생겼다면 이 기관은 어떤 여과 방식을 사용하느냐? 어떤 기관의 윤활장치 여과기가 막혔고요. 여과기 막힘에 의해서 과열이 생겼답니다. 또한 과열이 생겨 마찰부에 고장이 생겼다면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 어떤 여과 방식을 사용하느냐. 자, 우리는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지금 문제 자체는 전류식이 정답이죠. 전류식이 정답인데 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윤활유라고 하는 것은 여과기를 거쳐서 베어링으로 윤활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과기를 무조건 다 거치는 거예요. 전류식은. 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 베어링을 윤활하고 일부는 여과기를 거쳐서 오일팬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형식입니다. 자, 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류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면 오일팬이 이렇게 있고요. 오일팬에서 오일을 빨아들여서 오일 펌프가 있죠. 펌프에서 토출된 것은 이렇게 해서 각 윤활부로 갑니다. 윤활부로. 그리고 여기서 토출된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여과기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래서 펌프에서 토출된 것은 여과기를 거쳐서 하지고 일부 윤활장치로는 여과되지 않은 오일이 직접적으로 윤활부로 공급되는 이런 방법을 보고 우리는 분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오일 스트레이너가 있고 펌프가 있고요. 펌프에서 압속된 오일이 여과기를 거칩니다. 여과기. 그리고 윤활부로 공급되죠. 윤활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윤활부에서 윤활된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여과기가 막혀도 여과되지 않은 오일이 각부 윤활부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근데 얘는 여과기가 막히면 더 이상의 윤활유 공급이 일어날 수 있나요? 못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여과기가 막혀서 오일이 공급되지 않아서 기관이 과열되고 또는 과열에 의해서 마찰부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피스톤과 실린더 벽이 늘어붙고 열에 의해서 소결, 고착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과 방식을 우리는 전류식이라고 합니다. 전류식. 자, 물론 요즘에는요. 여과기 필터가 과도하게 막히면 여과되지 않은 오일이라도 윤활부로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바이패스 통로를 만들죠. 바이패스 밸브를 넣어가지고 여과되지 않은 오일이라도 여과될 수 있도록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고 얘와 얘를 섞어놓은 것, 믹스한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샨트식이라고 하죠. 샨트식. 자, 그래서 샨트식은 일부는 여과기를 통과하고 일부는 여과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베어링을 윤활하는 방법을 우리는 샨트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전류식 무조건 여과기 거친다. 그 다음에 분류식 여과기를 안 거치고 그냥 오일팬에서만
윤활시켜주고 나머지는 그냥 여과하지 않은 오일이 그냥 윤활부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분류식이라고 하고 전류식과 분류식을 적절하게 섞은 것을 샨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답은 4번이 정답이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기관의 윤활장치 유압이 낮은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전체적인 압력이 낮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뭐 했었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베어링의 유막 간극이 과대하다. 간극이 크면 전체적인 압력이 낮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간극이 작으면 압력은 높아진다고 했었고요. 기관에 오일이 부족하다. 오일이 부족하면 당연히 압력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이 약하다.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이 약하면 유압이 낮아진다고 했었고요. 장력이 강하면 유압은 높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오일 여과기가 많이 막혔다. 오일 여과기가 많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많이 막히면은 압력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윤활장치 유압이 낮아지는 이유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펌프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여과기가 막혔다고 해서 여과기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얘가 막히면 요즘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바이패스 밸브를 통해 가지고 여과되지 않은 오일이라도 윤활부로 공급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여과기가 막혔을 경우에는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하고는 거리가 멀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과기가 막혔거하고는 관계없고 엔진오일 점도가 낮다든가 오일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유압 조절 밸브, 릴리프 밸브의 장력이 너무 약하다든가 유압 조절 밸브가 열린 채로 아까는 닫힌 채로 고착이 되면은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이고요. 열린 채로 고장이 나면 유압은 낮아지는 원인이겠죠. 또 각부 베어링 간극이 너무 클 때 오일이 잘 배어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압력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오일 펌프의 마멸, 고장 또는 오일 여과기가 막히면 유압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이죠. 만약에 얘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오일이 전대적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전체적인 압력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틀린 표현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17번 보겠습니다. 냉각 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리기 위한 장치는 뭐냐? 아까 우리 뭐 했습니까? 여기 압력식 캡이 있었죠. 압력식 캡을 둠으로써 인해서 개통 내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인해서 물이 비등점을 100도에서 112도씨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압력을 가하는 이유라고 했었습니다. 그 압력을 가하는 장치가 뭡니까? 그렇죠. 라디에이터 캡이죠. 압력식 캡. 압력식 캡이 비등점을 상승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냉각장치 압력식 캡은 냉각수에 압력을 가해서 비등점을 100도에서 112도씨까지 상승시킴으로써 인해서 쉽게 오버히트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압력식 캡, 라디에이터 캡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왁스실에 왁스를 넣어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축을 올려 열리는 온도 조절기는 뭐냐? 자, 왁스가 들어가 있거나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뭐라겠죠? 벨로지형이라고 했었죠. 벨로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왁스가 들어가 있으면 펠릿형이라고 합니다. 펠릿형. 그래서 수온 조절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온 조절기, 온도 조절기, 수온 조절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수온 조절기, 정온기, 썸머스탯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죠? 자, 요것의 종류는 벨로우지형과 펠릿형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벨로우지형은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펠릿형은 지금처럼 왁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가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겠죠. 그 팽창축을 밀어 올려서 그 라디에이터로 들어가는 곳을 열고 반대쪽으로 엔진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막아놓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는 것을 펠릿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펠릿형이라고 하는 것은 왁스실에 왁스를 넣고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축이 들어져 올라가고 온도 조절기가 열려서 결국은 라디에이터로 냉각수가 순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주는 장치를 보고 우리는 펠릿형 수온 조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 라디에이터 코어 튜브가 파손되었다면 그 원인은 뭐냐? 라디에이터 코어라고 하는 것은 냉각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물 통로가 우리는 라디에이터 코어라고 했죠. 그 튜브가 파손되었다는 얘기에 파열되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 물 펌프에서 냉각수가 누설일 때
물펌프에서 냉각수가 누수일 때 물펌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 물펌프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냉각수가 누설된다고 해서 이 코어 튜브가 파손이 됩니까? 안 되겠죠. 이거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또 펜벨트가 헐겁다. 펜벨트가 헐겁다는 얘기는 여기에 펜벨트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펜벨트 아닙니까? 펜벨트가 헐거우면 냉각수가 제대로 순환을 못 하겠죠. 냉각수가 순환을 못 하는데 여기에서 압이 찹니까? 압이 안 차죠. 압이 안 차니까 전체적으로 터지는 원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죠? 자, 2번도 틀린 표현이겠고요. 3번, 수온 조절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수온 조절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든 하든 얘가 없어도 여기에 있는 냉각수가 코어가 파손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역시 거리가 멉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막혔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오버플로우 파이프인데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막히게 되면 여기 있던 냉각수가 압력이 자꾸 올라가면 압력 밸브가 열리고 이렇게 냉각수가 넘어가야 된다겠는데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막아버리면. 그죠? 막히면. 이게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막히게 되면 여기 있던 압력은 자꾸 쌓여서 나중에는 약한 부분이 터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라디에이터 코어 튜브가 파열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압력이 자꾸 쌓였고 쌓인 압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웅크리고 있다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만약에 막히게 되면 압력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터질 수 있더라. 그래서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막히게 되면 코어 튜브가 파열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요, 열팽창에 의해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고 그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식 캡을 통해 갖고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통해서 냉각수 보조 탱크로 냉각수가 넘어가야 되고, 그죠? 근데 이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막히게 되면 압력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가장 약한 부분인 코어 튜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파손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성이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4번이 가장 큰 적당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냉각장치 구동 벨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냉각장치의 구동 벨트, 요거죠? 요거 벨트, 그죠? 요거 벨트. 우리 흔히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펜벨트라고 하죠. 자, 이 구동 벨트는 이음새가 없는 고무형 V형 벨트로 사용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고무형 이음새가 없어야 됩니다. 이음새가 있으면은 그 부분이 약하니까 끊어질 수도 있을 테고요. 또는 걸릴 수도 있겠죠. 걸쭉걸쭉하게. 그렇죠? 그래서 고무형 V벨트를 사용한다. 장력이 크면 엔진이 과열 원인이 된다. 아, 이게 잘못됐네요. 장력이 약하면 과열 원인이 되고요. 또 장력이 약하면, 자, 보통 냉각수 이 펜벨트라고 하는 것은 워터펌프도 구동되지만 또 발전기도 구동하죠. 그래서 발전기도 이렇게 구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펜벨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전기도 구동이 되고 워터펌프도 구동이 되는데 이 벨트가 장력이 약하면은 워터펌프 제대로 구동시키지 못하니까 과열될 수 있을 테고요. 발전기를 제대로 구동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충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력이 작으면 충전 불량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장력이 크면, 그렇죠. 장력이 크면 베어링이 손상이 돼요. 자, 우리 벨트라고 하는 것은요,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크랭크축 풀리가 있고요. 크랭크축 풀리. 여기에 물펌프 풀리가 있고 여기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 놓죠. 그래서 엔진이고 이쪽은 물펌프, 이쪽은 발전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장력이 약하면 눌러줘서 누르는 힘이 약하면 당연히 물펌프 제대로 못 돌릴 테고 발전기 제대로 못 돌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약하면은 충전이 부족한 상태 또는 물펌프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니까 과열 원인이 되는 거죠. 과열 원인. 반대로 장력이 너무 강하면은 이 벨트가 당겨지는 힘이 크다 보니까 이 발전기 안에 또는 물펌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어링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베어링이 쉽게 손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벨트 장력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땡땡해도 안 되고 너무 헐거워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장력이 크면 엔진 과열 원인이 된다? 아니죠. 장력이 크면
베어링에 손상이 오는 거고, 장력이 작으면 충전 부족 현상, 충전 불량 현상 또는 엔진 과열 원인이 될 수 있더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엔진 과열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틀린 표현이고요. 이때는 베어링에 소손이 온다. 또 과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다? 그렇죠. 벨트 장력이 헐거울 때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벨트 장력이 너무 크면은요, 유격이 너무 작으면 결국은 발전기 및 물펌프 베어링의 마멸을 촉진시킬 수 있겠고요. 물펌프 고속회전으로 인해서 기관이 관행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빼자고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뭐 관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관행이라는 말은 뺍시다. 자, 그래서 발전기 물펌프의 베어링의 마멸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장력이 너무 헐겁거나 또는 유격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물펌프 회전이 불량해짐으로써 인해서 과열 원인, 발전기 회전이 불량해짐으로써 인해서 충전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제가 그 이론 시간에 그 약간 한 파트 정도 빼먹은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이론 교재 있죠? 이론 교재는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펜벨트라고 하는 거. 우리 이게 펜벨트죠? 이게 펜벨트. 그죠? 펜벨트는 지금과 같이 그 이음새가 없이 V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펜벨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보통 성인 1인이 여기를 눌렀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한 10kg 정도의 힘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뭐 다 틀리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 형태로 적당한 힘으로 눌렀을 때 한 10kg의 힘으로 눌렀을 때 얘가 처짐이 얼만큼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벨트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벨트 장력 헐거움 정도가 10kg 눌렀을 때 한 13에서 20mm 정도, 13에서 20mm 정도의 헐거움이 있으면 정상인 거고, 너무 땡땡해도 안 되고요, 너무 느슨해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장력이 너무 크면, 금방 얘기했었죠? 장력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장력이 팽팽하다 또는 유격이 너무 작다라는 얘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물펌프라든가 또는 발전기의 베어링이 손상될 수가 있고, 장력이 너무 작으면 지금처럼 물펌프 같은 경우는 회전이 느려져서 과열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충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들, 장력이 클 때와 장력이 작을 때의 영향들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시라우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여기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엔진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엔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이고 여기에 물펌프 있고 뭐 이렇게 엔진 있고 해서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여기다 전동팬을 이렇게 달았다고 봅시다. 전동팬. 이게 전기 모터입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팬을 달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이 바람이 막 온 사방으로 뻗치니까 정확하게 그 바람이 집중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둡니다. 커버를 줘가지고 바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버를 두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시라우드라고 합니다. 시라우드. 이해되셨죠? 또는 우리 대표적으로 뭐 오토바이라고 하면은 오토바이 엔진 실린더 블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실린더 헤드고, 그리고 여기에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연소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기 여기다 팬을 만약에 이렇게 달았다라고 하면 온 사방으로 다 퍼지니까 냉각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 커버를 둬갖고 바람이 한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커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라우드라고 하는 거예요. 시라우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런 시라우드를 두는 이유는 한쪽으로 공기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바람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정비라든가 어떤 사람이 손으로 뭔가를 작업할 때
잘못하면 팬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슈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온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냉각 장치가 아닌 어디에요? 윤활 장치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계기 장치, 등화 장치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수온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워밍업, 완전 워밍업 됐다라고 하면 한 75에서 90도씩, 95도 정도가 됐을 때를 우리는 엔진이 완전 워밍업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기판에 수온 게이지로 표시하는 것을 보고 수온 게이지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밸런싱 코일식 많이 쓴다고 했었죠. 밸런싱 코일식은 뭐라겠습니까? 양 코일, L1, L2 코일 두 개 있었고요. 그때 그 코일이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자석의 세기가 바뀐다라고 했었고, 그 자석의 세기에 의해서 바늘이 지침내는 그런 형태로 가진 것을 보고 우리는 밸런싱 코일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 코일의 어떤 저항값을 이용해서 자화를 이용하고 그 자화에 의해서 바늘을 지침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밸런싱 코일식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 일반적으로 밸런싱 코일식, 그 다음에 뷰어틴 튜브식 같은 경우는 압력에 따라서, 그쵸? 냉각수의 온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압력이 달라질 테고, 그 압력에 따라서 부풀어 나가지고 그 섹터축이 움직이고, 그 섹터축에 의해서 바늘을 지침할 수 있는 형태를 보고 우리는 뷰어틴 튜브식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계기 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냉각 장치까지 모두 다 그 부족한 부분들 채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문제풀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